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참 살기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민심은 정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가계빚과 취업난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릅니다.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는 나눔에 인색합니다. 각자 도생으로 공동체엔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도 대림 제4주일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그분은 빠르게 오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기쁨과 희망, 해방과 치유, 그리고 위로자로 성탄의 그 시간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팍팍하고 고단했던 한 해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부정했고 아팠고 너무 슬펐던 기억의 시간은 고백의 기도 속에 묻어버리고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며 그분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한 해를 돌아보는 이때 잠시 멈서서서 한숨 크게 쉬고 하늘을 보셨으면 합니다. 잠시 멈추면 은총의 풍성한 선물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오늘 CPBC 주간 종합뉴스는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8일부터 2주 동안 전국 어디서나 사적 모임 인원이 4명까지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백신 미접종자가 함께하는 미사 등 종교 활동은 현행 50%에서 일상회복 전 수준인 30%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실시한 특별 방역 대책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고강도 거리두기가 실시됩니다. 우선 사적 모임은 전국 어디서든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 영화관과 공연장, PC방과 학원 등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에 적용됐던 방역 패스는 50명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는 공동체 미사의 경우 수용 인원의 70%까지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된 미사의 경우 수용 인원의 30%까지 최대 29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에서 6개월까지 또는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모임은 강화된 사적 모임 범위에 따라 전국에서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로 한정되며 취식과 통성기도는 계속 금지됩니다. 기도회와 수련회 등은 강화된 행사와 집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가대와 찬양팀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이 가능하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등 종교계와 논의해 마련됐으며 바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번에는 곧 다가오는 주님 성탄 대축일 관련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바티칸의 모습과 신자들을 향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갤러리 1898에서 열리고 있는 거룩하지만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성화 전시회 소개해드립니다. 신앙이 담긴 따뜻한 그림을 그려온 수도자죠. 성 바오로 딸 수도의 김옥순 수녀의 15번째 개인전 작품을 소개해드립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 우앙카벨리카 지역의 초프카족이 재현한 주님 탄생의 장면입니다. 페루가 아닌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재현됐습니다. 알록달록한 페루 초프카족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고 아기 예수를 감싸고 있는 전통 담요도 인상적입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볼 수 있는 알파카와 홍학, 콘도르 등 토착 동물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낙타를 라마가 대신한 점도 특징입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을 축하하는 건 페루 문화 속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전통입니다.
바티칸 성탄 구유가 아메리카 대륙의 양식으로 제작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 expresa la fe del pueblo Choca, expresa esa fuerza que viene de Jesús para luego vivir de manera comunitaria, solidaria, construyendo cada vez más este aspecto del nosotros, no el individualismo, no el aislamiento, sino construir la comunidad. 성 베드로 광장이 주님 성탄 대축일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탄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마음가짐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교황은 성탄이 소비주의와 무관심으로 오염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가난한 사람들이 성탄이란 축제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일상에서의 사례를 들며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Ad esempio, posso telefonare a quella persona sola, visitare quell'anziano o quel malato, fare qualcosa per servire un povero, un bisognoso. Ancora, forse ho un perdono da chiedere, ho un perdono da dare, una situazione da chiarire, un debito da saldare. Magari ho trascurato la preghiera e dopo tanto tempo è ora di accostarmi al perdono del Signore. CPBC 맹현균입니다. 작은 성당 안에서 어린이들이 큰 소리로 주님 탄생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앞 조그만 초가지붕 구유엔 아기 예수님이 방긋 미소를 짓습니다. 성당 지붕 위로는 어린 천사들이 기쁨에 넘쳐 나팔을 불며 날고 있습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 어린이 미사 풍경 같습니다. 시골 마을 성당 앞 성탄 미사가 끝난 듯 성당 마당엔 신부와 아이들, 신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 뒤로 아이들은 사제와 함께 마당을 뛰놀고 군고구마 장수는 성탄 대목을 놓칠세라 열심히 군고구마를 팔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 중장년으로 보이는 남성 둘이 얼큰이 취한 표정입니다. 까만 강아지는 주인의 안주거리를 기다리는 듯 입맛을 다지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양은 주전자에 담긴 막걸리가 떨어져 갈 무렵 술상 뒤로 누군가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단단히 화가 난 표정으로 달려옵니다. 먹과 채색으로 그려 민화를 연상케 하는 이 그림의 제목은 화해입니다. 사이가 잠시 틀어졌던 두 사내가 저녁까지 기다리다 못해 대낮부터 막걸리로 회포를 푸는 풍경은 보기만 해도 마음을 푸근하게 해줍니다. 김옥순 수녀의 15번째 개인전 주제는 성화와 옛 이야기입니다. 76점의 작품을 통해 수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긴 코로나로 신앙의 참 의미와 기쁨을 잃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림으로 하여금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마음, 착한 마음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이 그림을 전시를 했고, 그리고 또 특히 성화는 이 코로나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이 상처받은 이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전시장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CPBC 이희입니다. 계속해서 성탄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명동대 성당 앞마당에서는 오는 24일 저녁부터 26일까지 공연과 나눔으로 이어지는 2021 명동 겨울을 밝히다가 열릴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예년부터 축소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가톨릭 평화방송이 준비한 다양한 성탄 특집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성탄도 CPBC와 함께 하시면서 성탄의 기쁨과 새로운 희망을 풍성하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대교구가 주최하는 성탄축제 2021 명동 겨울을 밝히다가 오는 24일 저녁 6시에 막을 올립니다. 명동 가톨릭 회관 앞 광장에서
10여 개 부스를 설치해 시작하는 성탄마켓에선 청년 작가들이 수공예 성물과 생활공예품 등을 선보입니다. 부스 한쪽에선 와인에 과일과 계피 등을 넣고 끓여 만든 뱅쇼를 서울대교구 사제들이 직접 만들어 판매합니다. 명동대 성당을 오가는 이들이 희망나무에 소원을 적어 트리에 매달고 리본값을 기부하는 나눔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성금은 서울대교구 무료급식소인 명동밥집에 전달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밥 한 끼를 선물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한편 명동대 성당 들머리에서는 아름다운 캐럴이 시민들의 귀를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24일 저녁 6시 30분과 저녁 8시 30분에는 서울 브라스 사운드 공연이 펼쳐집니다. 24일 저녁 7시 30분 그리고 26일 오전 11시 30분에는 CPBC 소년소녀 합창단이 루돌프 사슴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등 성탄 성가와 캐럴을 선사합니다. 성탄 당일인 25일에도 다채로운 음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낮 12시 30분 아코디엠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에는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 공연이, 그리고 저녁 7시 30분 멜랑시 오페라단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입니다. 오후 8시 30분에는 명동대 성당 청년합창단 공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도 오전 11시 30분부터 CPBC 소년소녀 합창단과 아코디엠, 멜랑시 오페라단 공연이 이어집니다. 서울대교구가 주최하는 2021 명동 겨울을 밝히다는 서울시와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이 후원합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TV는 서울대교구 주님성탄 대축일 미사를 특별 생중계합니다. 주님성탄 대축일 미사는 주교자 명동대 성당에서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봉헌됩니다. 밤미사는 24일 자정, 낮미사는 25일 성탄 당일 정오에 생중계됩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주례로 봉헌되는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는 바티칸 전례위성으로 생방송됩니다. 25일 새벽 3시 20분 본방송을, 같은 날 저녁 8시 30분에 재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동을 전하는 특집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시니어들의 삶과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가톨릭 청춘 어게인이 성탄 특집으로 방송됩니다. 마지막 회로 꾸며진 가톨릭 청춘 어게인 성탄 특집 편에서는 지난 방송을 돌아보고 시니어들의 새해 소망을 듣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황창현 신부와 국제 구호 활동가 한비아 씨가 아프리카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물 프로젝트가 첫 발을 내디딥니다.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특집 황창현 신부와 한비아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방영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최양업 신부의 삶을 조명해 화제가 됐던 오페라 기류의 천국 공연 실황도 준비했습니다. 성 베네딕토의 외간수도원 수도자들의 영성을 담은 다큐 하느님의 집과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고민하는 토크 프로그램 우리 함께 살아요도 방송됩니다. 성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특선 영화도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일치를 강조한 평신도. 포콜라레 운동의 창시자 끼아라 루빅의 삶을 담은 영화 끼아라 루빅 사랑은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가 방영됩니다. 성탄 전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노숙자들이 한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노숙자들 말고는 아무도 아기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톨릭 명화 하늘에서 내려온 빵에서 아기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CPBC 뉴스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후 저소득 취약계층의 위태로운 삶을 계속 전해드리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돌봄이 절실한 이들이 삶을 지탱하기 위해선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새해에는 이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이죠. 새해에는 종전선언을 이루고 한반도 비핵화의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군비 증강부터 멈춰야 할 텐데 내년 국방 예산을 보면 종전과 평화는 거리가 멀어버립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이 왜 증가했고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국회가 최종 확정한 내년 보건복지 예산은 약 96조 5천억 원, 올해 추경 예산 대비 5.1%, 본 예산보다 8.8% 늘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정부는 굉장히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정도 재정 지출로는 감염병이라든지 불평등에 짓눌린 우리 사회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선 사회 안전망 강화 예산이 필수적인데 과연 그럴까? 올해 추경에 견줘 취약계층 소득보장 예산은 자활 사업을 제외하곤 전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층의 마지막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4,600억 원이나 깎였습니다. 작년에 사실 위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보장이라는 그 지원들이 있었는데요. 저소득층 생활보장, 한시적으로 주는 거는 완전 삭감이 됐고 긴급복지 지원제도 같은 경우도 추경 대비로 보면 삭감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이들의 상황은 나아질 수 있을까? 실업으로부터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강화되지 못한 채 정부안 수준으로 통과되는 데 머물렀습니다. 코로나가 파고든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 가운데 하나인 돌봄 문제. 대부분 민간 위주로 이루어져온 돌봄 서비스마저 한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과 노숙인 등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당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올해 추경에 견줘 아예 지원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 수준이 미미해 안정적인 돌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초등돌봄을 위한 예산이 다함께 돌봄 사업인데요. 그 관련한 예산은 되려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기획한 그 계획들이 있는데 아마도 1,823개소로 확대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인 돌봄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추가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확충 예산 이것들이 좀 편성이 돼야 되지만 여전히 예전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현재 노인을 돌보는 요양기관 가운데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은 채 3%도 되지 않는 상황. 돌봄수의 노인들과 가족들은 마음 편히 돌봄을 받을 수 있기까지 얼마를 기다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재가 서비스나 공공요양시설의 확충이 더딘 상황에서 내년에도 돌봄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는 결국 노인 개인과 가족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회복지계 대표와 종사자들은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 등 10대 의제를 주요 공약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적 리더를 선출하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평화와 행복의 미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체적 형제애와 인간 존엄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전문적, 윤리적,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고 세상에 선포한다. 석 달도 채 남지 않는 대통령 선거. 이제부터라도 각 당 대선 후보들은 가난의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 돌봄이 가능한 구체적 공약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지난 9월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남북 북미 간 즉각적인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6.25 전쟁 당사국들 사이에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한 달 뒤에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의미를 거듭 역설했습니다. 지난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국방비 증가율은 연평균 6.3%.
2017년 취임 첫 해 40조 원이었던 국방비는 해마다 증액돼 내년엔 54조 6천억 원 규모로 늘었습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정부는 국방중기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앞으로 5년간 총 315조 원가량을 국방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첨단 무기 체계 확보와 핵 대량 파괴 무기 대응 능력 구축 등 방위력 사업 개선에 쓰일 예정입니다. 군비 증강을 지속하면서 평화협상의 입구로 불리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에게 우리는 계속 군비를 늘릴 테니 너희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없애라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그런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선언이니까 우리가 종전을 함께 다짐하자 이렇게 한다고 과연 남북 간의 신뢰가 생길 수 있을 것인지.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돼 삭감하기로 했던 경항공 모함 사업. 하지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72억 원을 되살려 사업 추진에 길을 텄습니다. 한국형 항모가 전력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과의 승패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북한을 이기고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력의 요체는 압도적 전력으로 싸우기 전에 적의 의지가 길을 꺾는 것입니다. 북한 GDP 국내 총생산의 1.5배에 이르는 금액을 국방비로 쓰고 있음에도 과시용으로 경항공 모함을 도입하기로 한 건 군비 경쟁만을 부추길 뿐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북한을 완전히 겁주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인데, 북한이 그렇다고 겁먹을 나라도 아니고 더더욱 미사일과 핵무기의 개발에 집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고. 가톨릭 교회는 군비 경쟁이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고 분명히 제시합니다. 아울러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평화를 위한 투쟁에 참여합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해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다짐과 결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바로 먹거리 문제입니다.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고 푸드뱅크 모금액이 줄면서 끼니를 걱정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권인 먹거리 안정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먹거리 돌봄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먹거리 돌봄의 법제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성범죄 상황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SNS 등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계속해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3주기가 지났지만 김용균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은 왜 아직도 늘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기자들의 리포트를 연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나 돌봄 사각지대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먹거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한 인구는 776명입니다.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영양실조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영양 섭취 부족 인구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 비중은 지방에서 더 높게 나타나면서 지역별 먹거리 양극화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먹거리 문제에 사각지대가 생겨나면서 전문가들은 먹거리 돌봄 복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돌봄의 필수적인 식사는 건강 외에도 사회적 관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양 돌봄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고립 방지의 매개체로서 이 먹거리 돌봄의 중요성들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먹거리 돌봄을 통해서 안부 확인과 건강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가능하고요.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먹거리 돌봄이 최근 들어 함께 식사하는 공유 부엌, 식재료 보급 등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 제주 등에서는 커뮤니티 키친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 참여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돌봄이 지방 재정에 의존하면서 지역별로 서비스 편차가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직접 현장 조사를 해보니 공통된 의견은 제공기관, 서비스 내용, 비용, 식재 조달 등의 한계를 애로사항으로 꼽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안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에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의 건강 유지를 위한 식사, 영양관리에 관한 조항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공유됐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먹거리 돌봄을 위해 이웃의 꾸준한 관심과 더불어 제도적 보완이 절실해 보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초중고등학생 4,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진행된 이번 조사는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조사 가운데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5명 중 1명인 21.3%는 채팅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위험에 노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낯선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47.2%는 온라인 공간을 안전하다고 느꼈으며 특히 70.9%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모르는 사람과 인터넷을 통해 친해진 경험은 41.4%에 이르렀고 실제로 만난 경우도 13.9%에 달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은 온라인을 원하는 정보를 구하면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식 등으로 아동 청소년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 가운데 56.4%는 성적 메시지나 성적인 사진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성적 이미지 유포 또는 유포 협박, 성적인 제안을 받은 경우는 각각 4%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아동 청소년은 27.5%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가 78.5%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 청소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지원기관도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해 예방, 상담, 삭제를 통합 지원합니다. 특히 피해 촬영물이 기존 웹하드 등에서 SNS로 이동함에 따라 SNS 등을 중심으로 삭제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을 강화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예방부터 전문가 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기관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3년 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세상을 떠난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 하지만 김 씨 같은 산업 현장에서 죽음의 행렬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9월 말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 수는 작년보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김용균 씨 3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인 이들은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모제에 연대 발언을 보낸 문정현 신부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음을 맞지 않기 위해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러지 말자 하는 게 중대 재해 재벌 처벌법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가며 일하지 않기 위해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김용균 특조위는 김 씨의 사고 원인으로 노동자 부주의가 아닌 원하청 구조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행 중인 재판에서 사측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도 진행 중인데 사측은 용균이 잘못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1주기, 2주기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3주기에는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지만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재 사고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자는 취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빠지게 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산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이 안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죽으면 그것은 그냥 과실치사가 아니라 범죄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경영적인 책임을 주는 거였었는데 실제로 제정 당시에 너무 구멍이 숭숭 뚫린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산재 사고 사망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5인에서 49인 사업장은 법 적용이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누더기이자 구멍 뚫린 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목숨을 잃은 이선호 씨부터 현장 실습 중 숨진 홍정훈 씨까지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나도록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이제는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이번에는 서울대교구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한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들을 연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20년 넘게 노인 학대 예방에 힘써온 기관이죠. 활동 분야 본상을 받은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활동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생명과학 분야 본상을 받은 신군유 포항공대 교수를 소개합니다. 신 교수는 성체줄기세포 기반으로 미니 장기를 만들어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혁신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학대받는 노인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6,973건, 이 가운데 6,259건이 실제 학대로 판정됐습니다. 1년 전보다 19.4% 증가한 수치입니다. 해당 건 자체가 수치상으로는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노인학대의 특성상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잠재되고 은폐되는 것들을 고려할 때 실제 노인학대는 더욱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더 안타까운 건 노인학대의 88%가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은 지난 2년간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상담만 7,863건, 이 가운데 7분의 1가량이 대면 상담이었습니다. 학대 피해 어르신들의 특수성이나 위급성, 응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전과 다름없이 계속 코로나 현장 속에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을 하고 방역용품을 통해서 어르신 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등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있는 그 현장 속으로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노인학대 건수를 보면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지만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도 적지 않습니다. 관장 박진리 수녀는 재산 문제로 다투는 자녀들을 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어르신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어르신께 어떻게 다가가고 위로를 해야 될까 저도 굉장히 고심이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면서 어르신을 만나게 됐고 상담을 계속 진행해오는 과정 속에서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다루지는 않겠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좀 더 내가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게 됐고, 예수의 까리타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0년에 설립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노인학대 상담센터와 쉼터를 운영하면서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이끄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내년 1월 12일 제16회 생명의 신비상 시상식에서 활동 분야 본상을 받습니다.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2021년 7월 넷째 주일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지정한 해이니만큼 그에 걸맞는 노인 존중 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기관으로 그 공로가 인정돼 이번 활동 분야 본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미래.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어르신에 대한 존중과 함께 노인학대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르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력, 또 유관기관들의 노력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포항공대 신근유 교수는 수년간 성체줄기세포를 연구해온 생명과학자입니다. 신 교수는 최근 성체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미니장기인 휴먼 어셈블로이드를 개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휴먼 어셈블로이드를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제가 이제 조립형 미니 장기 했는데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는 무슨 어떤 공학적인 조립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세포들을 재구성을 통해서 인체 기관과 혹은 조직과 유사한 그 어떤 체외의 장기 모사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모든 장기를 만들 수 있는 휴먼 어셈블로이드는 혁신적인 연구로 평가됩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연구가 어려웠던 조직이 재생되거나 암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해냈습니다. 앞으로 암이나 퇴행성 질환, 조현병, 치매 등 다양한 난치병 치료제 개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연구는 세계적인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에 실렸고 올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신 교수의 연구 업적은 장기적으로 인공장기 개발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성체줄기세포를 저희가 바로 어떻게 이식을 하는 것보다는 이 성체줄기세포를 바탕으로 유사장기를 만들어서 이식을 하면 훨씬 더 나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유사장기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좀 크게 만들어서 이식을 한다면 소위 말하는 인공장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런 재생의학 쪽으로도 방향이 갈 수가 있고. 하지만 모든 연구가 그렇듯 신 교수도 성과를 내기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빨리 찾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 되고 그 생각보다 굉장히 느리고 이 프로세스가 이런 거에 대한 좌절 뭐 이런 것들을 뭐 정신적으로 좀 극복하는 거 그리고 연구적으로 극복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윤리적 문제가 없는 성체줄기세포 연구로 대한민국의 기술과 위상을 높인 신근유 교수. 생명윤리에 대한 신 교수의 소신은 확고합니다. 제가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하자고 생명윤리를 위반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놓치는 순간 저희가 과학을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 교수는 다음 달 12일 제16회 생명의 신비상 시상식에서 생명과학 분야 본상을 받습니다. 신근유 교수님의 업적은 성체줄기세포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이고 창의적인 학술 연구이며 한국의 기술력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혁신성과 파급성이 매우 우수하므로 제16회 생명의 신비상 본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 2년 가까이 이어온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힘겹게 또 고비를 넘겨도 예상치 못한 난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의료진, 자영업자, 방역 담당자들의 피로도 누적됩니다. 지난해 봄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감염 경로를 파악했을 때만 해도 코로나19를 쉽게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더 많은 사람이 검사를 받자고 서로 독려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을 높여갈 때에는 집단 면역만 형성하면
전염병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자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했고 확진자 숫자는 쉽사리 줄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치료시설을 늘리며 위중증 환자 대응으로 역량을 집중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병실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병원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진단을 통한 감염 차단, 백신을 통한 감염 예방, 치료를 통한 감염 회복.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모두 최선을 다해 일상의 경제활동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결국 지난 16일 다시 사적 모임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루 8,000명에 육박하는 규모로 확진자가 나오고 위중증 환자 규모도 1,000명 가까이에서 쉽사리 떨어지지 않자 다시금 물리적 거리두기로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은 마치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쪽이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처럼 보입니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확진자는 줄어들지만 자영업자의 고통이 따르고 일상 회복을 시행하면 확진자 증가로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정책의 수준과 시행 시기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정부 역시 이제는 임시방편으로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기 교훈에서 근본적인 대응을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정치권 역시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권력투쟁만 매몰돼 소모적 정쟁에 반복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일에 먼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루빨리 모멘텀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지의 눈은 다시 거리두기, 다시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 지쳐 포기하지 않기를 응원하며 시련을 이겨낼 지혜와 용기를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